우울증 진단 기준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2주 이상 계속되는 우울감이나 일상생활에 관심이나 재미가 없는 게 2주 이상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요. 당연히 우울증이니까 감정적으로 문제 있는 게 분명한데 이외에도 이제 진짜 우울증의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우울증에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마음의 감기다 이런 얘기들 하고 많이 흔할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증거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것들, 눈에 띄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늘 이 우울증 환이나 혹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우울증이 마음의 질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몸의 질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유는 이 우울증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리겠지만 뇌의 문제이니까 뇌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몸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울증 진단 기준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히 2주 이상 계속되는 우울감이나 일상생활에 관심이나 재미가 없는 게 2주 이상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또 이제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쭉 계속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요. 당연히 우울증이니까 감정적으로 문제 있는 게 분명한데 이외에도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보세요. 저희가 증거라고 했으니까 몸의 질환은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 거는 결국 자는지 안 자는지 그거는 주변에서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면의 느낌이 중요한데 잠이 안 오는 게 보통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무기력해지면서 종일 잠만 자는 과수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반에 입맛이 너무 없어서 식사를 안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체중이 엄청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만성적으로 무기력해지면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이게 코티졸 레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 지방을 붙잡게 되면서 오히려 비만이 생기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체중의 변화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활동이 떨어지는 게 힘이 없어요. 몸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없습니다. 힘을 내라는 게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하는 게 힘이 나야 힘을 내죠.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전화가 울려도 뻗어서 이렇게 뻗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활동 저하되신 게 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할 때는 하루 종일 이 와치를 차고 있었는데 움직이는 걸음 수가 20걸음이셨답니다. 20걸음이면 정말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렇게 활동력이 떨어지고 또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병원 가면 잘 지내시는지 보면 정신과가 아니더라도 식사, 대소변, 그다음에 이런 잠 잘 주무시니 이거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자기 위생 관리하는 나를 돌보는 일들이 잘 안 돼요. 많은 경우에 특히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2배 이상 높은데 많은 여성분들이 머리를 못 감으세요. 왜냐하면 머리가 길고 이걸 씻고 말리고 이런 과정들을 너무 이런 것조차도 버거운 거죠. 그러니 이 방 치우는 건 물론이고 머리를 못 감고 자기를 이렇게 가꾸는 거를 못하게 되십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 돌봄도 안 되고 또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인지 기능 이런 것도 일단 보여주는 어떤 성과물들도 안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몸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울증은 몸의 질환으로 알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내향적인 사람들 혹은 외향적인 사람들 요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이 정신과에서 이런 얘기들은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모델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결국 생물학적인 나 자신 바이오 그다음에 머리의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요런 부분이 사이코라고 하고, 소셜은 사회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고려를 해 보아야죠.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특히 유전적인 게 이렇다면 부모에게서 어떤 정서 장애가 있다면 자녀도 정서 장애가 될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게 꼭 유전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유전적으로 확률도 높아지고, 당연히 부모의 유전적인 요소들이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가 자녀도 받게 되는 환경까지 영향을 받지만, 결국은 유전적인 소인들도 꽤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적으로 보면 이게 사회 경제적 수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더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시보다 시골 지역에서 더 많이 걸리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예상 밖이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경우는 어쩌면 어떤 이런 게 환경적인 사회적인 관계 문제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인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구조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날 명절이 아닐 때 시골을 가 봤더니 정말 촌에 갔더니 쓸쓸함이 좀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런 부분들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데, 반면에 노년기는 우리나라에서 노년층의 우울증은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데, 그래서 노년, 이 고독사 혹은 여기에는 자살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노년층의 경우에는 또 사회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제 이게 사회적인 배경 얘기를 드렸는데, 환경적인 게 실제로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생활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우울증에 더 이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제일 큰 게 11세 이전, 그럴 때 부모를 잃어버린 경우는 사실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죠. 어린아이한테 부모는 하늘과 땅, 세상의 전부일 텐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 기반이 없어져 버리니까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울증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죠. 또 하나는 배우자의 사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봤을 때 100점 만점으로 기준을 쭈루룩 매긴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배우자의 사별이 제일 큰 이 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남편 없이 살아도 자식 없이 못 산다고 자녀의 죽음이 1 등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다시 11세 이전의 부모의 상실, 그다음에 배우자의 상실, 또 나중에는 실직의 경우도 3배 이상 우울증에 걸릴 이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생물학적인 거, 사회적인 요소들 얘기 드렸는데, 또 그렇다고 부모 없다고 혹은 직장에서 잃었다고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이런 사람들을 취약하게 할까? 이런 걸 따져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우리 11세 이전은 노출된다고 많이 됐는데, 11세 이전에 노출됐더라도 만약에 주변에서 아주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친척들 이런 게 형성이 됐다면, 사회적인 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돌봐줄 수 있다면 그런 위험에 노출될 게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부모라고 대변할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 믿어도 돼? 저 사람이 나를 예뻐해? 너 예쁘다, 귀엽다, 착하다, 어우, 너무 이렇게 잘하니? 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결국은,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신뢰감, 나 자아 정체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바탕이 되면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런 게 흔들려 버리면 뭐든 취약하게 되죠. 게다가 아주 큰 정신적인 외상을 받는 스트레스 사건을 겪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하다면 이걸 지나갈 수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다면 요 사건에 노출됐을 때 또 무너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성격적인 부분들도 이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요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남 탓을 하는 약간의 편집적인 요런 거보다는 강박적으로 나를 탓을 하게 되면서 요런 경우들에는 좀 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긴 합니다.
결국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무너졌고 외부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이런 게 성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렇다면 자꾸 이제 우울증에 걸릴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몸의 질환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몸이 이상해졌구나.'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고 그 몸이 이상해지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뇌가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기분이나 정서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건에 대해 받아들인 거나 영향을 받긴 하는데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기분도 지읒 같잖아요. 그렇게 되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또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심리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 내가 지금 세상을 대하거나 나 자신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어떻게든 계속 흔들리고 있거나 그러면 지금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노출된 거는 결국은 나한테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건 잘 겪을 수 있지만 "원인은 뭐냐?"라고 했으면 원인은 뇌의 문제인 거죠. 다시 이렇게 비유 드릴까요? 감기에 잘 걸릴 수 있지만 폐렴은 왜 걸렸어? 폐렴균이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우울증이 왜 걸렸어? 뇌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냐? 이 뇌의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 주는 뇌세포를 연결해 주는 신경을 전달해 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 전달 물질에는 세로토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노르에피네프린, 또 도파민 이런 것들이 여러 영향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 균형을 잃어먹고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세로토닌이 이제 떨어진 경우에는 자살 사고가 증가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되고 이런 세포 하나가 결국은 이제 호르몬 분비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신경 내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몸에 활동을 하는 호르몬 분비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세포 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이거는 몸의 질환, 뇌의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나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데 그다음에는 재발할 때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사건 이후로 충분히 치료하지 못했을 때 혹은 어떤 이유에 있어서는 약해졌을 때 그런 이전 같으면 그렇게 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건에도 내 몸이 약해져서 취약해진 상태에서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발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의 치료 기간을 갖자라고 늘 강조드리긴 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내가 지나갈 수 있겠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해결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인제 여기서 그냥 말씀을 그냥 드리자면 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내가 병원을 오는 게 맞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무조건 잘 오셨다고 합니다. 오셔서 저한테 돈 벌어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이만큼 오시게 할 만큼 병원에 오는 거는 아무리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오셨던 거 자체는 그만큼의 힘든 요소가 있었던 거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오셨을 때 바로 약물 치료를 하거나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냐면 충분히 환자랑도 상의를 해 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정말로 우울증을 치료를 받아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정도인지 진단을 명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병원에 오셔서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병원에 와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그런 정도 아니니까 그냥 가셔도 좋고 활동 열심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훨씬 더 안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오셔서 치료를 받을지 말지도 오셔서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나 혼자 나 얘기를 남한테 얘기하기 어렵다 혹은 그러지 않을 정도이다. 내가 인제 할 수 있겠다 정도면 그러면 인제 혼자서 해결해 나가시고 또 우울증의 고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보통 회복이 되고 6 개월, 1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살 사고에 이르게도 됩니다. 어떤 왜냐면 우울증 자체가 이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울증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면 자살 사고로 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병이 심해지면 폐렴, 폐혈증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자살 사고가 있거나 혹은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게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회사를 학교를 잘 가던 사람이 혹은 주변 사람과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이 너무 이상해지고 힘들어한다면 이거는 상담과 진료를 받아야 될 거겠죠. 또 정신과 의원을 가시라고 얘기 드린 이유는 우울증이 굉장히 큰 범주라서 이게 조울증에서 나온 우울증인지도 정신과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치료도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모든 질병은 더 악화가 되기 전에 조기 진단과 치료, 그 이전에 예방이 더 좋겠지만 이렇게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야 될까요?' 질문할 정도면 이미 힘들어진 상태이시니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병원 뭐 감기 가서이면 약 드실지 안 드실지 정도지만 만약 위암이라면 그건 너가 이겨야지." 하는 거면 아니지 않나요? 뭐 수술이나 항암 치료든 당연히 암이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정말 생명을 잃게 하는 10 대, 20대 국내에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높고 10 대, 20 대는 당연히 젊으니까 병이 아니라 운수사고, 교통사고로 이런 문제가 이 사망률이 높아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자살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